네 애비가 남긴 건 빚뿐이야. 어휴, 재수없는 집구석.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 새엄마는 상복 입은 딸에게 소금을 뿌리며 집에서 쫓아냅니다. 갈 곳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딸. 그녀의 손에 남은 건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이지 폴더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린 전화 한 통. 22년 전 헤어진 재벌 엄마와의 연결.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11월 중순의 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달동네,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단칸방 앞에서 한서윤은 하얀 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21살 대학을 1년 휴학한 채로 맞이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나가. 당장. 문 앞에 선 새어머니 최미자는 차갑게 내뱉었어요. 50대 중반의 그 여자는 아버지 한민석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장에서조차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문객들이 건네는 부의금 봉투를 세는데 여념이 없었죠. 서윤은 고개를 들어 최미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차라리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짐이라도 정리하고. 짐? 내가 여기 뭘 가지고 있다고? 최미자는 비웃듯 말을 끊었어요. 그러고는 문 뒤에 놓여있던 흰색 소금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서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거라곤 빚뿐이야.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에 대출금까지. 그걸 내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최미자는 소금 봉지를 뜯더니 서윤에게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검은 상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빈대처럼 붙지 마. 내 아비 따라 썩 꺼져.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를 터뜨리는 듯한 시원함마저 느껴졌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복에 묻은 소금을 털어냈어요. 하지만 소금은 옷 속으로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빚을 많이 지으셨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 주말 경비 아르바이트, 새벽 신문 배달까지. 딸 하나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모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으면 은행 가서 확인해봐. 내가 물려받을 유산은 마이너스뿐이야. 최미자는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은 뒤로 휘청였고 서윤은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상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경찰 부를 거야. 무단 침입으로. 최미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던 그 집이었습니다. 21년을 살아온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좁은 골목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 해는 빨리 졌어요. 곧 어둠이 찾아올 거예요. 서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 몇 장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쥐어준 낡은 휴대폰 하나가 만져졌어요. 서윤아.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어요. 정말 힘들 때 이거 켜봐.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그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지 폴더폰. 액정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고 뒷면은 스크래치 투성이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낡은 기계였죠.
왜 아버지는 이런 걸 쥐어준 걸까요? 서유는 폰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전원을 켜보려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충전기조차 없었어요. 요즘 쓰는 스마트폰 충전기로는 맞지 않는 구형 단자였죠.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상복 자락이 펄럭였어요. 서유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골목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했고 친척이라고는 아버지 장례식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서유는 길 건너편 24시간 찜질방 간판을 발견했어요. 입장료 10,000원. 부의금으로 적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서유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어요. 아니,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차라리 위로가 됐어요. 서유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었죠. 누군가는 TV를 보고, 누군가는 라면을 먹고, 누군가는 잠들어 있었어요. 서유는 상복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검은 화면만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걸 남긴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밤은 길고 추웠어요. 서윤은 상복을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힘들 때 이거 켜봐. 찜질방 구석 자리는 서윤에게 주어진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은 카운터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집 폴더폰 충전기 있으실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던 직원이 먼지 쌓인 충전기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한 5년 전에 손님이 놓고 간 건데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서윤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충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콘센트에 꽂고 아버지의 폰을 연결했죠. 잠시 후 희미하게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충전 표시였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앉아 폰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부팅 화면이 떴어요. 낡은 액정 속에서 이동통신사 로고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메인 화면이 떴어요. 배경화면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본 설정 그대로의 파란색 화면이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메뉴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나의 전부. 이름도 번호도 생소했습니다. 서윤은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왜 이 번호 하나만 저장해 둔 걸까요? 그것도 나의 전부라는 이름으로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뭇거렸습니다. 누를까 말까? 만약 이게 아버지의 오래된 지인이라면? 아니면 이미 쓰지 않는 번호라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가 울릴 때였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한복판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윤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녀는 JS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어요. 냉철하고 완벽한 결정으로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을요. 밤 11시. 서진은 오늘도 잠들 수 없었어요. 서류를 덮고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0자리가 넘는 복잡한 번호였죠.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회사 중요 문서나 귀중품이 아닌 낡은 이지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폰을 꺼내 들었어요. 22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폰이 지금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나의 전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가까스로 붙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불안한,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목소리. 저, 한민석 씨 따님인데요. 그 순간 서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한민석? 22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서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 여자아이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저 한민석 씨가 제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폰을 주시면서 정말 힘들 때 켜보라고 하셔서 저장된 번호가 이것밖에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죠. 한민석이 돌아가셨다는 말, 그리고 그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지금 어디 있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찜질방에 있던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신림동 24시간 찜질방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실 밖으로 나가며 외쳤습니다. 박 실장. 펜트하우스 밖에서 대기 중이던 비서실장이 재빨리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박 실장은 서진을 15년 넘게 보좌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신림동 24시간 찜질방. 지금 당장 차 준비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박 실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서진은 다시 폰을 귀에 댔어요. 수화기 너머 서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예. 그런데 누구시?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또 다른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22년 전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이 보였죠. 서진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드디어 찾았어. 서진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신림동까지 최단 시간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에서 신림동까지는 적어도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그날.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받았던 그날. 그날 이후 서진은 달라졌습니다. 사랑도 눈물도 따뜻함도 모두 버렸어요. 오직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로만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신림동에 도착했어요. 찜질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진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낡은 폰을 붙들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알았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 눈빛, 그 얼굴 윤곽이 22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만남은 짧았습니다. 서진은 서윤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일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명함 한 장을 건넸죠. 명함에는 JS 그룹 회장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JS그룹.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서 짐이라도 챙겨야 했어요. 최미자가 뭐라 하든 적어도 자신의 물건은 가져와야 했습니다. 대학 교재들, 옷가지들, 아버지의 사진이라도요. 신림동에서 달동네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서윤은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매일 오가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달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던져지고 깨지는 소리였죠. 서윤은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미자가 서윤의 물건들을 골목에 내던지고 있었어요. 대학 교재, 옷까지, 심지어 아버지의 유품까지. 고물상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인부들이 던져진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소리쳤어요. 최미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죠. 왔어? 잘 됐네. 내 쓰레기들 치우는 거 구경이나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물건들이에요. 서윤은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인부가 막 아버지의 액자 사진을 던지려는 참이었어요. 서윤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액자 유리에 금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사진은 무사했어요. 손 치워요. 이미 계약했어. 최미자가 서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은 뿌리치려 했지만 최미자의 힘이 더 셌어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인부들은 계속해서 물건들을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나한텐 상관없어. 이 집 월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짐은 왜 그대로야? 고물상한테 팔면 몇 푼이라도 건지지. 최미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미자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서윤에게도 잘해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까지 차갑게 변한 게. 제발이요. 아버지 유품만이라도. 유품? 낡은 옷가지랑 책이 무슨 유품이야? 최미자가 서윤을 밀쳤어요. 서윤은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번엔 유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죠. 서윤과 최미자 그리고 인부들이 모두 골목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해서 차들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달동네의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이었죠. 총 10대의 차가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고물상 트럭이 후진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내렸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천천히 서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박 실장과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서윤은 깨진 액자를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당신이 최미자 씨군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최미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찢어진 옷까지, 던져진 책들, 깨진 액자.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저 트럭 치워버리세요.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손짓하자 경호원 넷이 고물상 트럭으로 다가갔어요. 인부들이 당황해하며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은 트럭에 실린 물건들을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계약한 거라고요.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은 묵묵히 물건들을 내렸고 고물상 주인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서진이 최미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 딸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딸, 무슨 소리? 최미자의 말이 끊겼어요. 서진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한마디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윤을 일으켜 세웠어요. 서윤의 손에서 깨진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본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민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서진이 사랑했던 그 미소 그대로였어요. 민석 씨.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미자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이 사람과 결혼했었군요. 최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진의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들, 그 모든 것이 최미자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손을 댄다면. 서진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최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서진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이제 집으로.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옆자리에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서윤을 힐끗 바라볼 뿐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펜트하우스가 나타났어요. 서윤은 멍하니 그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거실만 해도 자신이 살던 집 전체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앉아요. 서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목마르죠? 뭐 마실래요? 서진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은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회장님은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셨나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한민석 씨를 사랑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2년 전이었어요. 나는 26살, 그 사람은 24살이었죠. 재벌가의 딸과 평범한 공장 노동자. 우리 집안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만에 꺼내는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죠.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알았어요. 격분했죠.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민석 씨를 납치했습니다. 납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던 거예요. 민석 씨에게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거부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내 아버지는 더 잔인한 방법을 썼어요. 병원을 매수했습니다. 출산 당일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했죠. 서윤의 입이 벌어졌어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믿었어요.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민석 씨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아니,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그래서 당신을 데리고 사라진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해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석 씨는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고. 그리고 당신을 숨겨서 키운 겁니다. 22년 동안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서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늘 웃으며 서윤을 키웠던 아버지였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서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약했어요. 그때 더 강했다면, 아버지에게 맞설 수 있었다면.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22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민석 씨는 영웅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었죠. 서윤은 서진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지, 왜 사진 한 장 찍지 않으려 했는지, 왜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버지는 도망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발각되면 딸을 빼앗길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까봐. 22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럼 회장님은 제 엄마예요.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나는 당신 엄마고 당신은 내 딸이에요. 22년 늦었지만. 서윤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냉정해 보이기만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의 아버지는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당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아마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져갔을 거예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JS그룹의 회장이 됐죠. 22년 동안 날 올감했던 그 권력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내가 가지게 됐어요. 서진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당신을 지킬 거예요. 민석 씨가 2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서윤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1년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손이었어요.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서윤과 서진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2년의 공백을 채우듯이. 늦었지만 시작된 모녀의 시간이었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서진도 따라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이 윤서진의 집에서 지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학 복학 준비를 하고 새로운 옷을 장만하고 무엇보다 21년 만에 만난 엄마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진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서윤이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을 때 박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급한 일입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박 실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최미자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소장이었어요. 서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소송이요? 서진은 소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를 근거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네요. 금액은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50억 원.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토스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0억이요? 그게 무슨... 지난 10년간의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이래요. 자신이 친권을 포기한 친모에게 대신 아이를 키워줬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거죠. 서진은 소장을 탁자에 던졌어요. 서윤은 소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소장에는 최미자의 주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출산 직후 아이를 버렸고 한민석이 최미자와 재혼하면서 그 아이를 떠안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미자가 10년 넘게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키웠으니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최미자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였어요. 22년 전 날짜로 작성된 윤서진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서진도 그 서류를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류 위의 서명과 도장은 분명 윤서진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작이에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전 서류라 감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최미자는 이미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언론에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JS 그룹 회장, 친딸 버리고 20년 만에 되찾아. 재벌 2세의 무책임한 출산, 가난한 계모가 홀로 양육. 50억 양육비 소송. 누가 옳은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윤서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보다가 손을 떨었어요. 엄마. 처음으로 서윤이 서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진은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 예상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을 바라봤어요. 태산 로펌에 연락하세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미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좋아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돈을 원한다면 주죠. 하지만 그 돈을 쓸 곳은 감옥이 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JS 그룹 본사 회의실. 태산 로펌의 변호사 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서진과 서윤, 그리고 박 실장이 마주 앉았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50대의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최미자 측은 친권 포기 각서를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회장님께서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합니다. 22년 전 서류라 필적 감정도 쉽지 않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최미자의 과거를 파는 게 우선입니다. 도박 기록, 빚 내역,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민석 씨의 사망 경위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민석 씨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미자와 결혼한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병이 악화된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부검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미자가 받으려 했던 보험금 내역도 조사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보험금이요? 네. 한민석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최미자로 되어 있고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쫓아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조사하세요. 모든 걸 다.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미자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숨겨온 모든 걸 파헤치세요.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서윤과 서진은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서진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최미자는 평생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법원 조정 기일은 20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태산 로펌의 변호사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최미자의 과거를 파헤치고 한민석의 사망 경위를 재조사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꿈이었습니다. 조정 기일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미자는 새로 맞춘 듯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죠. 싼값에 고용한 변호사였지만 최미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반대편에는 윤서진과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산 로펌의 변호인단 5명이 일렬로 자리했어요. 최미자는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았어요. 양측 모두 출석하셨군요. 오늘은 조정 절차이니만큼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최미자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10년 넘게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생모인 윤서진 회장은 출산 직후 친권을 포기했고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친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어요. 조정위원이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윤서진 회장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산 로펌의 수석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해당 각서는 조작된 문서입니다. 저희는 이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먼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22년 전 윤서진 회장의 다른 서명들과 비교한 결과 해당 각서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미자 씨의 도박 기록입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며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중 한민석 씨와 재혼했고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운 건 사실이잖아요. 앉으세요, 최미자 씨.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최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어요. 태산 로펌 변호사는 냉정하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탁자 위에 던진 것은 부검 결과서였어요. 서유는 그것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부검 결과서였어요. 한민석 씨는 고혈압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부검 결과 혈중에서 이상 물질이 검출됐어요. 변호사는 화면에 의학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이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에요. 혈압을 급격히 높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최미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민석 씨의 약 복용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사망 한 달 전부터 최미자 씨가 몸에 좋은 영양제라며 꾸준히 먹인 것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약통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감기약이에요. 고혈압 환자에게 금기인 성분이 들어있는. 최미자 씨는 이것을 알면서도 한민석 씨에게 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약국 구매 기록이 있습니다. 최미자 씨는 서로 다른 약국 5곳을 돌아다니며 같은 감기약을 반복 구매했어요. 약사가 고혈압 환자에게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변호사는 약국 CCTV 영상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최미자가 약국에서 약을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윤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단순히 양육비를 뜯어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한민석 씨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거죠. 3억 원의 생명보험금. 최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나자 계획을 바꿨어요. 재벌 회장인 내게서 더 큰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50억을. 서진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입니다. 최미자 씨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복구 내역이에요.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떴습니다. 최미자가 사채업자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곧 큰 돈 들어온다. 보험금 3억. 조금만 기다려라. 날짜는 한민석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손에. 조정위원이 최미자를 바라봤어요. 최미자 씨, 이것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최미자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법원 경비를 불렀습니다. 최미자 씨,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법정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조정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나라고요. 최미자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서유는 서진의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보험금만 타면 됐어. 빚만 갚으면 됐다고. 그 남자도 그 애도 다 짐이었어. 그 말에 서유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서진은 서윤을 꼭 안았어요. 조정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최미자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태산 로펌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검찰 송치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 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민석 씨는 끝까지 당신을 지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막아줬어요. 차에 오른 서진과 서윤. 차가 출발하자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미자는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평생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최미자가 구속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보험금 노린 계획적 살인, 재벌 회장 협박한 계모의 최후. 여론은 최미자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서윤은 그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서진은 그런 서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박 실장이 서진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미자 구속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아동 학대까지 추가됐습니다. 서윤 양을 학대한 기록들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최소 15년입니다. 최대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족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은 의자를 돌려 박 실장을 마주봤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여자가 민석 씨에게, 서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회장님께서는 최미자가 진 빚 전부 조사했죠? 박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총 8억 3천만 원입니다. 사채업자 5곳에서 빌린 돈이고요. 이자까지 합치면 이미 12억을 넘어섰습니다. 채권자들 명단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서진은 명단을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이 채권 전부 사들이세요.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최미자가 빌린 모든 빚의 채권자가 내가 되는 거죠. 출소하더라도 평생 내게 빚을 갚아야 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파산할 수도 없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차단하세요. 한민석 씨 명의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소송 준비하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살인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 가지 더요. 말씀하십시오. 최미자가 살던 집, 그 집주인 알아보세요. 매입할 겁니다. 박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서진이 박 실장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가혹해요? 10년 동안 아이를 학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독살한 인간에게 이 정도면 자비로운 거예요.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구치소 접견실. 최미자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20년입니다. 게다가 보험금 수령도 불가능하게 됐고요. 뭐라고요?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했지만 최미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보험금은 제 거예요. 제가 그 남자 뒷바라지하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최미자 씨, 진정하세요.
살인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최미자는 주저앉았어요. 보험금 3억 원. 그것만 있으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미자 씨가 빌린 사채, 채권이 모두 양도됐습니다. 양도요? 누구한테요? JS그룹이요. 최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최미자 씨의 모든 빚은 윤서진 회장에게 있습니다. 12억 원이 넘어요. 그게 무슨... 출소하시더라도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파산도 불가능해요. JS그룹의 법무팀이 모든 걸 막아뒀습니다. 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안 돼. 안 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미자 씨가 살던 집 JS그룹이 매입했습니다. 건물주한테서 건물 전체를 샀어요. 갈 곳도 없어요. 최미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윤서진의 펜트하우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최미자에게 20년형이 구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서윤 옆에 앉았어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엄마, 최미자가 정말 20년을 살게 되나요? 최소한 그 정도는 살 거예요. 서진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출소하더라도 평생 빚에 쪼들리며 살 거고요. 도망칠 곳도 없어요. 서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이렇게까지 한 거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 여자는 당신 아버지를 죽였어요. 당신을 학대했고요. 이 정도면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서윤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서진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이제는 우리 둘이 살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서윤은 서진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최종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전계모 최미자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재산 몰수 및 손해배상 명령, 피해자 유족에게 5억 원 지급, JS그룹 윤서진 회장, 고인의 명예회복에 힘쓸 것. 서진은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서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함께 가요. 민석 씨한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최미자의 판결이 확정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서윤은 대학에 복학했고 서진은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4월 초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진이 서윤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서윤아, 일어났어요? 네, 엄마. 들어오세요. 문을 연 서진은 이미 옷을 갈아입은 서윤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준비 다 했네요? 네. 오늘 가는 거 맞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산소에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였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트렁크에는 음식 보따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었어요. 잡채, 불고기, 파전,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하셨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 사람 소주보다 막걸리를 더 좋아했거든요.
달달한 걸 좋아해서. 서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22년 전 일이지만 다 기억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 좋아하던 노래, 좋아하던 모든 것들. 서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야산 기슭에 공동묘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묘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해요. 서윤이 앞장섰습니다. 서진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뒤따랐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산길 양옆으로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한민석의 묘소가 보였어요. 작고 소박한 비석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한민석아. 비석에는 그렇게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석 씨, 나예요. 서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유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안해요. 22년이나 걸렸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지켜주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숨어 살았잖아요. 서윤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서진은 보따리를 풀었어요.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서윤도 도왔어요. 곧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가 아버지 좋아하시던 음식 다 만들어 오셨어요. 잡채도, 불고기도, 막걸리도요. 서진은 막걸리병을 따서 잔에 부었어요. 그리고 비석 앞에 올렸습니다. 한 잔 드세요, 민석 씨. 당신이 좋아하던 달달한 막걸리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서윤의 대학 합격증이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딸이 복학했어요. 경영학과로요. 성적도 좋대요. 서진은 합격증을 비석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잖아요. 딸이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서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이지 폰이었습니다. 액정이 깨진 그 낡은 폰. 아버지, 이거요. 이 폰 덕분에 엄마를 만났어요. 서윤은 폰을 켜봤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지만 서윤은 그것을 소중히 비석 옆에 놓았어요. 이 안에 아버지가 쓰신 편지들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은 폰을 가리켰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수십 개가 있었어요. 22년 동안 쓰신 편지들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폰을 받아들었어요. 서윤이 미리 충전해둔 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서진은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임시 저장된 메시지가 48개나 있었어요. 모두 서진에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어요. 서진아, 오늘 우리 딸이 걸음마를 뗐어. 너무 예쁘더라.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서진아, 서윤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어. 첫날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들어가더라. 꼭 너 닮았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어요. 딸의 성장 과정을 담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48번의 고백들. 마지막 메시지는 한민석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쓴 것이었어요. 서진아,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 딸 잘 키웠거든.
내가 꼭 만나줬으면 좋겠어. 서윤이는 착하고 예쁜 애야. 꼭 너 닮았어. 사랑해, 서진아. 22년 동안 변함없이.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폰을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도 엄마를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두 사람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서진이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민석 씨, 고마워요. 우리 딸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떠나서. 서진은 잔을 비석 앞에 부었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흙에 스며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 목까지 할게요. 서윤이 잘 키울게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서윤도 잔을 들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살게요. 두 사람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산 아래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서진이 일어났어요. 이제 내려갈까요? 서윤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를 정리했어요. 음식을 치우고 주변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비석도 깨끗이 닦았어요. 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엄마랑 같이요. 서윤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서진도 비석에 손을 얹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민석 씨.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산길 양옆에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서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함께 와줘서요.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최미자 씨,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법정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조정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나요. 나라고요. 최미자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서윤은 서진의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보험금만 타면 됐어. 빚만 갚으면 됐다고. 그 남자도 그 애도 다 짐이었어. 그 말에 서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서진은 서윤을 꼭 안았어요. 조정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최미자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태산 로펌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검찰 송치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 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민석 씨는 끝까지 당신을 지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막아줬어요. 차에 오른 서진과 서윤. 차가 출발하자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미자는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평생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최미자가 구속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보험금 노린 계획적 살인, 재벌 회장 협박한 계모의 최후. 여론은 최미자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서윤은 그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서진은 그런 서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박 실장이 서진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미자 구속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아동 학대까지 추가됐습니다. 서윤 양을 학대한 기록들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최소 15년입니다. 최대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족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은 의자를 돌려 박 실장을 마주봤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여자가 민석 씨에게, 서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회장님께서는 최미자가 진 빚 전부 조사했죠? 박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총 8억 3천만 원입니다. 사채업자 5곳에서 빌린 돈이고요. 이자까지 합치면 이미 12억을 넘어섰습니다. 채권자들 명단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서진은 명단을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이 채권 전부 사들이세요.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최미자가 빌린 모든 빚의 채권자가 내가 되는 거죠. 출소하더라도 평생 내게 빚을 갚아야 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파산할 수도 없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차단하세요. 한민석 씨 명의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소송 준비하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살인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 가지 더요. 말씀하십시오. 최미자가 살던 집, 그 집주인 알아보세요. 매입할 겁니다. 박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서진이 박 실장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가혹해요? 10년 동안 아이를 학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독살한 인간에게 이 정도면 자비로운 거예요.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구치소 접견실. 최미자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20년입니다. 게다가 보험금 수령도 불가능하게 됐고요. 뭐라고요?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했지만 최미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보험금은 제 거예요. 제가 그 남자 뒷바라지하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최미자 씨, 진정하세요. 살인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최미자는 주저앉았어요. 보험금 3억 원. 그것만 있으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미자 씨가 빌린 사채, 채권이 모두 양도됐습니다. 양도요? 누구한테요? JS그룹이요. 최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최미자 씨의 모든 빚은 윤서진 회장에게 있습니다. 12억 원이 넘어요. 그게 무슨... 출소하시더라도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파산도 불가능해요. JS그룹의 법무팀이 모든 걸 막아뒀습니다. 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안 돼. 안 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미자 씨가 살던 집 JS그룹이 매입했습니다. 건물주한테서 건물 전체를 샀어요. 갈 곳도 없어요. 최미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윤서진의 펜트하우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최미자에게 20년 형이 구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서윤 옆에 앉았어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엄마, 최미자가 정말 20년을 살게 되나요? 최소한 그 정도는 살 거예요. 서진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출소하더라도 평생 빚에 쪼들리며 살 거고요. 도망칠 곳도 없어요. 서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이렇게까지 한 거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 여자는 당신 아버지를 죽였어요. 당신을 학대했고요. 이 정도면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서윤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서진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이제는 우리 둘이 살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서윤은 서진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최종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전 계모 최미자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재산 몰수 및 손해배상 명령, 피해자 유족에게 5억 원 지급, JS그룹 윤서진 회장, 고인의 명예회복에 힘쓸 것. 서진은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서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함께 가요. 민석 씨한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최미자의 판결이 확정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서윤은 대학에 복학했고 서진은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4월 초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진이 서윤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서윤아, 일어났어요? 네, 엄마. 들어오세요. 문을 연 서진은 이미 옷을 갈아입은 서윤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준비 다 했네요? 네. 오늘 가는 거 맞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산소에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였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트렁크에는 음식 보따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었어요. 잡채, 불고기, 파전,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하셨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 사람 소주보다 막걸리를 더 좋아했거든요. 달달한 걸 좋아해서.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22년 전 일이지만 다 기억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 좋아하던 노래, 좋아하던 모든 것들. 서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야산 기슭에 공동묘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묘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해요. 서윤이 앞장섰습니다. 서진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뒤따랐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산길 양옆으로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한민석의 묘소가 보였어요. 작고 소박한 비석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한민석아. 비석에는 그렇게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석 씨, 나예요. 서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안해요. 22년이나 걸렸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지켜주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숨어 살았잖아요. 서윤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서진은 보따리를 풀었어요.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서윤도 도왔어요. 곧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가 아버지 좋아하시던 음식 다 만들어 오셨어요. 잡채도, 불고기도, 막걸리도요. 서진은 막걸리병을 따서 잔에 부었어요. 그리고 비석 앞에 올렸습니다. 한 잔 드세요, 민석 씨. 당신이 좋아하던 달달한 막걸리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서윤의 대학 합격증이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딸이 복학했어요. 경영학과로요. 성적도 좋대요. 서진은 합격증을 비석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잖아요. 딸이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서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이지 폰이었습니다. 액정이 깨진 그 낡은 폰. 아버지, 이거요. 이 폰 덕분에 엄마를 만났어요. 서윤은 폰을 켜봤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지만 서윤은 그것을 소중히 비석 옆에 놓았어요. 이 안에 아버지가 쓰신 편지들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은 폰을 가리켰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수십 개가 있었어요. 22년 동안 쓰신 편지들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폰을 받아들었어요. 서윤이 미리 충전해둔 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서진은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임시 저장된 메시지가 48개나 있었어요. 모두 서진에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어요. 서진아, 오늘 우리 딸이 걸음마를 뗐어. 너무 예쁘더라.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서진아, 서윤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어. 첫날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들어가더라. 꼭 너 닮았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어요. 딸의 성장 과정을 담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48번의 고백들. 마지막 메시지는 한민석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쓴 것이었어요. 서진아,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 딸 잘 키웠거든. 내가 꼭 만나줬으면 좋겠어. 서윤이는 착하고 예쁜 애야. 꼭 너 닮았어. 사랑해, 서진아. 22년 동안 변함없이.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폰을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도 엄마를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두 사람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서진이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민석 씨, 고마워요. 우리 딸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떠나서. 서진은 잔을 비석 앞에 부었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흙에 스며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 목까지 할게요. 서윤이 잘 키울게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서윤도 잔을 들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살게요. 두 사람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산 아래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서진이 일어났어요. 이제 내려갈까요? 서윤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를 정리했어요. 음식을 치우고 주변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비석도 깨끗이 닦았어요. 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엄마랑 같이요. 서윤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서진도 비석에 손을 얹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민석 씨.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산길 양옆에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서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함께 와줘서요.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서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요. 내가 엄마 노릇할 수 있게 해줘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묘지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22년 만에 세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엄마, 점심 뭐 먹을까요? 서윤이 밝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설렁탕 어때요? 좋지. 내가 아는 맛집이 있어. 민석 씨랑 자주 갔던 곳이야.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차창을 따라 흘러갔어요.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윤서진과 한서윤. 22년 만에 만난 모녀는 이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석이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봄날이 펼쳐졌습니다. 새로 피어나는 꽃들처럼 두 사람의 삶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프고 슬픈 기억 위에서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